자, 이제 우리 4편은 재산보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명보험 시험만 보시는 분은 이제 요 시험을 안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이제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마 보험회사 대부분 다 재산보험의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간병보험 요즘에 많이 판매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만,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어진다? 상해보험. 저는 이제 외울 때 상질간이라고 외웁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상해, 질병, 간병. 그 다음에 재산보험은 우리가 상법에 규정이 없다. 상법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재산보험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 보험업이라고 하는 것은 겸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같이 할 수 없는데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설계사를 온전히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재산보험의 상품들을 다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생명보험 회사나 아니면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런 재산보험 상품까지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뭐라고요? 자, 질병을 보장하는 거니까 질병보험. 그 다음에 상해 치료 등에 대해서 보장하는 거니까 상해보험 등이 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거저주는 문제죠. 그죠? 그냥 안에 질문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상질간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보험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산보험업 중에서도 이제 질병사망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는 보험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로 정해져 있냐면은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2억 원 80세 만기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사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관계없이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되냐면은 주계약에서 보장할 수 없고 반드시 특약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약.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약으로만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재산보험은 우리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금액, 정액 보상과 실질 보상이 같이 이루어지기 가능한 거고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한다. 예,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관상. 그러니까 만약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책임 준비금 지급하고 그 계약은 소멸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재산보험은 반드시 보장성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그 재산보험 상품 관련해서 이제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맞는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 바깥에서의 어떤 사고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 그걸 우리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동시에 충족한다. 이거 좀 틀린 지문 같아 보이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동시에 충족하셔야 되고요. 자,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계약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 가입해놓고 막 해서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복계약해도 여러분들 비례보상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실손의료보험에는 일부 여러분들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암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증가하면 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험료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생명상해보험에서 위험한 직무 변경 사실을 회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보장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리지 않아도 그 바뀐 그런 내용하고 관계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받지 않는 게 아니라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이 없는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되지 않은 내가 지금 변경되는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밖에 나가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걷다가 어떤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제3보험은 자, 기준 연령 요건에서 그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제3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3보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3보험은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낸 보험료가 보험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하고 보험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는데 이 보험료가 보험금보다는 많거나 같을 때 이런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자, 그럼 틀린 거 한번 골라보면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교원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지자로 끝나는 통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뭐 할 수 있다? 같은 지자 돌림에 해지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 발생한 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장받을 수 없다.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없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변경 사실을 우리 계약자가 여러분들한테 알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나는 계약자는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를 믿고, 왜냐면 보험 설계사 이코르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통보를 충분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험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효력이 없다. 이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법으로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설명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험계약자가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당연히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계약자가 위험한 직무로 내가 만약에 사무직에서 좀 위험한 어떤 현장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걸 내가 알리지 않으면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 사유, 거기에 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이 증가한 만큼 줄어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될 수 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질병이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인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외래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재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여러분들이 질병보험으로 사고가 났어요. 상해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상해보험에서는 아까 상해사고의 그 사고 요건이라고 하는 게 급격하고 유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암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하면 만료가 되면은 그냥 보험금도 보장도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 요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요 가로치기로 나옵니다. 요 부분이 회당 최고 한도일.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은 계속 보장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만료가 돼도 여러분들은 그 기간 중, 보험기간이 입원 기간 중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우리 실손 의료보험의 비례 보상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과 다른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모든 재산보험 상품은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 보상 대상 계약이 아니라 모든 들어갔으니까 틀린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실손 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돼서 우리가 비례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보험 상품이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 보상 받는 게 아니라 그 실손 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실손의료보험에서 그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이제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급여, 우리가 급여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니까 비급여 진료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당일한 치료 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는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요렇게 이제 지문 하나를 전체적으로 따서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급여 치료 비용이 아니라 이제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병원별로 차이가 나니까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새로 교재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종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요건 그냥 기억 암기죠. 뭐 이거 왜 그러냐 그런 것보다는 다 위의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비급여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다. 뭐를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재산보험 마지막 문제, 간병보험에 대한 문제인데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우리가 가입 가능 연령이 일반적으로 60세 이후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치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좀 할 때 우리가 공적 그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반적으로 적용을 받지만 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55세, 60세 이전이라도 우리가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기 간병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나이는 가입 가능한 나이는 30세 이후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간병보험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기억하시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해서 일정하게 사고가 더 커져가지고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변동해서 지급해주는 또는 보험료도 더 많이 지급받는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받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률 변동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거,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습관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정신진화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지기능장애라든지 습관성 질병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워낙 범위가 짧고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위험률 변동 제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5월 시험 대비를 위해서 4월 달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아마 회사에서도 강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보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준 교재나 또는 그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꼭 보시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이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한 2회, 3회 정도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